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분은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사는 집을 통째로 팔아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명절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추석 아침 정수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배, 며느리가 즐겨 먹는다고 들었던 샤인머스켓, 그리고 손자 지우가 좋아할 만한 과자까지 두 손 가득 봉투를 들고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수는 계속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기도 하고 손에 든 봉투를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1203호. 아들 민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네, 서진아. 명절이라 인사드리러. 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게 미안하다.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 좀 보려고. 서진은 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집안 청소 중이라서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 친정 가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지우라도. 손자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지우는 지금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수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너희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냉장고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당 조절 중이라서 과일도 잘 안 먹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럼 민우는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출근했어요. 명절인데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아버님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럴게.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두 손 가득한 봉투.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쓰레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 명절인데 웬 짐을 이렇게. 아드님 댁 다녀오시나 봐요? 네. 뭐? 좋으시겠어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어서 명절에도 못 보는데. 할머니가 지나간 후 정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두 손 가득한 거절당한 정성. 1층 로비에 내려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닦아내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만큼 달고 싱싱했습니다. 정수는 배를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자신의 자리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아내 사진을 바라보던 정수 할아버지.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보자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단 하루 만에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진지 좀 드세요. 아들 민우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괜찮다. 너나 먹어라.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민우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며느리 서진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장례 끝나면 아버지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결정이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보, 우리 아버지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딨어? 나도 직장 다니잖아. 누가 모실 건데? 그럼 어떡하라고? 아버지 혼자 두라고? 요양원 알아보든가. 아니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모시든가.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에? 그럼 당신은 생각해 봤어? 내 입장은? 나도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데 시아버지까지 챙기라고?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말이 좀 심했어. 근데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일하는데 누가 낮에 아버님을 돌봐? 지우도 사춘기라 예민한데.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 갈 거야. 아버지, 이러시면. 민우야, 나도 이제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네. 너희 부부 싸우는 거 다 들었어. 서진이가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니?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 엄마가 해놓은 반찬도 냉동실에 가득하고. 아버지, 민우야, 너도 너희 가정이 우선이야. 아버지도 이해한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신 가끔 전화해라. 그리고 손자 얼굴 보여주고. 네. 아버지. 그날 이후 정수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민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들고 왔고 손자 지우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할아버지가 지우 보고 싶다는데. 아, 아버지. 이번 주는 지우가 학원 특강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습니다. 저녁 6시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서진이가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서진이 몸 챙기고. 정수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식어가는 음식들. 그날 밤 정수는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수와 아들 가족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점점 멀어진 가족 관계. 명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시아버지. 그런데 며느리 서진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냉정하게 돌려보낸 후였습니다. 남편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셨다며? 왜 들어오시라고 안 했어? 오늘 바빴어. 그리고 우리 친정 가야 한다고 미리 말했잖아. 그래도 명절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셨겠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 불이 켜진 수많은 집들, 서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 서진이 10살 때였습니다. 서진아, 오늘부터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사시게 됐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아버지는 혼자 사실 수 없었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거죠. 할아버지 잘 챙겨드려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에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 10시 어린 서진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갔어? 엄마와 아빠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집에는 서진과 할아버지뿐. 서진이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서진이요.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할아버지는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나가, 여기서 나가. 10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만 되면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서진은 혼자서 할아버지를 달래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밥을 챙겨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미안, 나 집에 일찍 가야 해. 왜? 학원 가? 아니, 그냥. 친구들은 하나둘 서진을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실 물이 넘쳐 흘렀고 거실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가야 한다고.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할아버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요. 밖은 위험해요. 비켜.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서진을 밀쳤습니다. 10살 여자아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서진아, 괜찮니? 엄마는 할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서진이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떡해. 요양원 알아봐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그건 안 돼.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모시든가요?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중학생이 된 서진은 밝았던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진은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어. 내 공간, 내 삶은 내가 지키겠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어. 현재로 돌아온 서진. 거실 소파에 앉아 그때 그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민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해?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아버지 일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서진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처. 아직 꺼내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러 가자.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살 때 혼자 할아버지를 돌보던 그 시간들, 친구들과 놀지 못했던 방과 후, 매일 밤 들려오던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를 문 밖에 세워둔 자신의 모습,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힘들어요. 서진의 숨겨진 과거, 10살 때부터 시작된 트라우마. 하지만 이 상처는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님, 괜찮으세요? 자료에 오타가 좀 있는데요. 아, 미안.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민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매일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집에서는 눈치만 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방에 계세요. 두통 있다고. 민우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야, 치킨 시켜 먹을까? 좋아요. 하지만 치킨을 먹으면서도 민우는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는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뭐 드셨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 간단하게. 민우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에 갈게요. 반찬 좀 만들어 드릴게요. 됐다. 너도 바쁜데. 나는 괜찮아. 아버지. 민우야, 나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민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새벽 4시였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우 씨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119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네. 누가요? 박정수 씨요.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요. 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우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서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병원 가봐야 해. 그래, 다녀와. 같이 가줄래?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당신이 다녀와.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고
약도 제때 안 드신 것 같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민우가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짐 챙기세요. 우리 집으로 가셔야 해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아버지, 이번에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제 조심할 테니까. 민우는 아버지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혼자 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당연하잖아. 이번만이라도.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안 돼. 여보, 나도 사정이 있어. 우리 집은 안 돼. 무슨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절대 몰라. 그럼 나한테 말을 해봐.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도 힘들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10살 때부터 할아버지를 돌봤어. 매일 밤 악몽 같았어.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했고 숙제할 시간도 없었어. 나는 어린애였는데. 민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그래서 다짐했어. 내 공간만큼은 지키겠다고. 내 삶은 내가 살겠다고.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보탤게. 간병인도 내가 구해줄게. 근데 우리 집만은 안 돼.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서진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나 사람 아니야. 그럼 당신은 뭔데? 남편이야, 아들이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을 생각해 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지우의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와 서진은 그제야 아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문 열어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거지? 옆방에서는 서진이 베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그리고 지우의 방. 15살 소녀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된 거야?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며느리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 사이에서, 손자는 무너지는 가족을 보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정수는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오후 오랜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오랜만이다. 커피 한 잔 어때? 그래, 좋지. 동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는 정수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많이 수척해졌구나. 무슨 일 있어? 정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한 일, 병원에 실려간 일, 아들 부부가 자기 때문에 싸우는 일까지.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정수야, 자네 인생은 자네 거야. 뭐,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 근데 자네 행복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잖아. 아버지도 한 사람이야. 자네도 자네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정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아. 영희가 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야, 자네 집 말이야. 그게 자네를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그 집에 있으면 자꾸 자식들 눈치 보게 되잖아. 언젠가 자식이 모셔갈 거라는 기대. 그게 자네도 자식들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을 산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손자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추억만 있고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 거야.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과의 추억이 담긴 집인데.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수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가 좋네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요. 관리 잘하셨어요. 아내가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가격은 이 정도로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금액을 보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직원이 돌아간 후 정수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옷이 아직 옷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리할게. 정수는 하나하나 옷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우가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민우의 초등학교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잘 자랐어. 이제 너는 내 가족을 돌봐야 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결혼식 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이건 챙겨가야지. 일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이 마음에 듭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의 추억, 아내와의 시간, 아들을 키운 공간, 모두 이제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말하자. 정수는 부동산에서 받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원룸들과 소형 아파트 매물들. 이 돈이면 작은 집 하나 사고도 남겠구나. 정수는 남은 돈으로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재능 기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볼 필요도, 짐이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쓸쓸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이 결정이 오히려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줄은. 정수 할아버지는 집을 팔았습니다.
40년 추억이 담긴 집을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원룸으로 가는 것이라 버릴 게 많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반찬 좀 만들어 드리려고. 민우는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라. 앉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가족 사진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민우야,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이 집 말이야. 한 달 전에 계약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가야 해. 민우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상의도 없이...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게 너와 내 가족을 위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 샀어. 역 근처에 깔끔한 곳이야. 그리고 남은 돈은 내가 생활비로 쓸 거고. 아버지, 민우야, 너는 내 가정을 돌봐.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민우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계약 취소하시고 다시. 안 돼.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새 집 계약도 했어. 그럼 그 집 계약 취소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서진이한테 다시 말할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이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서진이도 힘든 과거가 있었던 거야. 나도 이제 알았어.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아니, 괜찮아질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네. 재능 기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거. 이제 그거 하려고. 아버지, 그동안 너희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네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너도 이제 서진이한테 미안해하지 마. 지우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민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3세 노인이 자식을 위로하고 45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과 지우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 먹어. 민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집을 파셨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집. 한 달 전에 팔으셨대. 다음 주에 이사 가신대. 지우도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원룸 사셨대. 혼자 사시겠다고. 우리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각자 사정이 있는 거라고. 서진이 너도 힘든 과거가 있다는 거 안다고.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편하게 지내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는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 아버지 혼자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이사 가세요? 역 근처 원룸이래. 작은 집.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겠다. 그 말에 식탁의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문 앞에서 쓸쓸히 돌아서던 뒷모습, 손에 가득 들었던 과일 봉투. 서진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3세 노인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혼자 작은 원룸으로 가는 것. 그것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이야. 내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망치고 있었어.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어디 다녀올 곳이 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시아버지 새로 이사 가시는 곳. 주소 좀 줘. 민우는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 알아. 민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시아버지가 이사갈 원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건물, 좁은 계단, 3층 끝방,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직 이사 오지 않아 빈 집이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열쇠를 빌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하나, 부엌도 화장실도 작았습니다. 서진은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73세 노인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사시는 거구나.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은 시아버지가 이사갈 작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3세 노인이 홀로 살아갈 공간. 너무나 작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뿐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이곳에서 시아버지는 무엇을 보며 사실까?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실까? 서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던 날. 서진아, 할아버지 배웅같이 가자. 13살 서진은 엄마를 따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에 줄지어 앉아있는 노인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분들, 혼자 중얼거리는 분들. 할아버지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사물함 하나.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갑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야, 우리 손자니? 우리 손자 맞지? 할머니, 저 손자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자주 와줘. 할머니 너무 외로워. 서진은 그날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가신 후로 밥을 거의 안 드셨대. 삶의 의지를 잃으신 것 같다고. 서진은 그날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노인을 내 집에 들이지 않겠어. 그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어. 하지만 지금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고통스러웠던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할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까? 서진은 시아버지가 이사올 원룸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또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 서진은 일어나 원룸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1인용 인덕션 하나, 작은 개수대. 여기서 매일 혼자 밥을 하시는 거구나. 화장실을 봤습니다. 좁고 낡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다시 방으로 나왔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겠지. 혼자서. 서진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노인 두 분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3층에 새로 이사 오신다던데? 그러게. 혼자 사신대. 자식들은 뭐하나. 요즘 세상에 노인들 혼자 살게 하고. 쯧쯧, 우리도 그렇잖아. 자식들 다 바쁘다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면했어.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남편의 고통을, 아들의 혼란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민우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우리 집으로 모시자.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진심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 원룸 갔다 왔어. 너무 작고 외로운 곳이더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 과거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변할게. 아니, 변해볼게. 나도 무서워. 과거가 반복될까봐. 그래도 해볼게. 여보,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 화낼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그래도 노력할게. 민우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와 서진은 함께 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너희도 편하게 지내야지. 서진이 정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서진아,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거부했어요. 제 상처 때문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시아버님께 똑같은 아픔을 드리고 있었다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진아, 나도 이해한다. 너도 힘들었던 거지.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서툴 거예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정수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민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새 집도 샀어. 계약 취소하시면 되잖아요. 안 돼.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없어. 민우와 서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서 자주 보는 거야. 하지만 민우야, 서진아,
진짜 가족은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진의 진심 어린 사과. 하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우와 서진, 그리고 지우까지 함께 이사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박스는 어디에 놓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기 창가에 놓아줘. 정수는 손자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지우야,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저 이제 고등학생 돼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자. 짐을 다 정리하고 네 식구가 작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곳으로. 됐다.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 마. 밑반찬은 내가 만들어 먹고 가끔 도시락 시켜 먹으면 돼. 아버님, 제가 주말마다 반찬 만들어 올게요. 정수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가끔 부탁할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오너라. 서진이랑 지우도 함께. 네, 아버님. 식사를 마치고 정수의 새 집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조심히.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고. 민우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정수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수는 아내 사진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이 운동해요. 정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재능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좋으시네요. 어떤 걸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수학 가르쳐주고 싶어요. 완벽해요. 지금 멘토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일주일 후 정수는 첫 수업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학생 3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해볼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오, 왔구나. 서진이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고맙다, 서진아. 지우가 체스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체스 두실래요? 그래, 좋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체스를 두는 동안 민우와 서진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 그러게. 요즘 재능 기부하신다며? 학생들 가르치신대. 응,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더라. 보람 있다고.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아버님이 행복하시니까. 민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마음을 바꿔줘서. 나도 배웠어.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생들 가르치시는 거 재미있으세요? 그럼 아주 재미있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뿌듯하더라. 할아버지, 저도 수학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라. 가족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정수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서진아, 지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처음에는 서로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편해진 것 같아.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내.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수는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언제든지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와. 환영이야. 네, 할아버지.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보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서로 부담 없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밤이 되어 민우 가족이 떠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방에서 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꼭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다.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내 삶을 살고 있고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주말에는 손자를 만나고. 나쁘지 않아. 아니, 좋아. 정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정수 할아버지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